지금 최순실 재판이 한참 진행되죠.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1,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당시 사건 때 비타오백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5만 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로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 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이런 형태가 아닐까.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그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을.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시술을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에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갖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예.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갑자기 또 특전사 출신을 들고 나오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특전사 출신이에요. 저는 사실 공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이고요. 예. 지금 빨간마우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다 제 제자들인데요. 예. 근데 문재인 후보와 저는 정권 교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권 빙의 되신 거예요, 교체 순간적으로? 공동체인데 예. 문재인이가 안민석이고 안민석이가 문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보 맡겨주시면은 전쟁 억제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돈 주고 돈이나 백으로 군대 빠지고 총 쏠 줄 모르는 그런 대통령에게 안보 맡겨서 되겠습니까? 총 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군의관들은 총 안 써요. 아니, 그래도 사주훈련. 그다음 단기 사병들 지금 총 주면 총 못 쏠 거요? 아니, 그래도 입대해서 그, 훈련 받고. 김성태 의원님은 방위 출신 아니세요? 늘 그렇게 안민석 군사훈련 하잖아요. 안민석 다. 의원 부인이 그렇게 좀 겸손하고 사람이 좀 진중해지라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겸손하지 않고 진중하지 않은 자세로. 아니 궁금해요. 나는 방위들도 총 1970년대, 연습합니까? 예? 1970년대 나는 군대 생활을 동부전선에서 한 사람이에요. 육군 병장으로 그도 35개월 동안 했어요. 저는 40개월 공군 장교했습니다. 그게 그만하시고요. 뭐 궁금하지 장교니까 않고요. 두 분이. 봉급은 많이 받았겠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낙하산 점프 훈련했습니다. 점프 훈련을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겠지 뭘. 자, 빨간 마루아들이 다 제 제자들입니다. 아무튼 저희 특전사 출신에게 안부를 맡겨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양 후보 빙의 토론을 한번 할까요? 잠시 후에.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바른정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몇 갈래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견이. 세 갈래는 기본이라고 봐요. 기본이라고. 없는 집안에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어요. 또 겸손을 안 하니까 말이야. 이거는 죄송합니다. 바른정당 무슨 문재인 후보하고 이제 공동체라고요? 참, 이제 참 저 공동체도 이제 또 볼만하겠네 이제. 근데 콩가루 집안이 나서서 후보 단일화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하겠어요. 이게 바른정당은 밖에서 공격을 안 해도 지금 자체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공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세 갈래가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사실상 갈라질 갈래라도 있어요? 네. 분당하고 창당을 해서 좀 따뜻하고 깨끗한 그런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특히 유승민 후보도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죠. 네. 국민들은
이런 새로운 보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는커녕 여전히 고정적인 3% 거의 무관심 때에 비슷한 그런 관심은 많이 가져지는데 예. 그 관심이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로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관심이 지지율로 이렇게 전환되지는 않는 이 암담한 현실이 저희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보수의 지향점을 이렇게 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지만은 국민들이 니네들 이야기하는 거 그 현실적이지 못해.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국민들을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쫓는 게 또 우리들의 새로운 보수 가치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하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죠.